네, 32회 시험 대비 공법 체계도 이론 강의입니다. 자, 주택법의 5번째 파트인 주택의 공급 파트입니다. 자, 이 공급 파트가 제일 주택법의 마지막 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도 살펴좀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의 공급의 의미가 있는데, 자, 주택의 공급이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설계도 심사를 받고 주택을 건설해서 이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공급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 아파트는 분양 행위를 하고 또 임대 아파트를 임대 계약 같은 거 체결하는 게 공급인데, 하나 주의할 점은 이 복리시설이라는 게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 같은 것들입니다. 이 상가를 분양 임대하는 것도 공급이다. 자, 시험 문제에서 주택법상 공급이란 주택이나 부대시설을 분양하는 것만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임대하는 것도 공급이란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입주자 모집 승인. 자, 입주자 모집 승인이 뭐냐?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사업계획 승인은 설계도를 가져가서 사업 주체가 설계도 심사를 받는 거고, 자, 요거는 자,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입주자 모집,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오픈해서 분양을 하죠. 그렇게 분양이 입주자 모집인데, 입주자 모집을 할 때 우리나라는 선분양, 견본주택을 먼저 오픈합니다. 그래서 오픈하기 전에 먼저 분양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승인받는 게 입주자 모집 승인입니다. 자, 입주자 모집 승인은 모델하우스 오픈하기 위해서 분양 관련 조건 같은 걸 적은 서류를 준비해서 관청한테 승인받습니다. 시군구청장한테. 그럼 주택법은 승인이 두 개네요. 자, 설계도를 가져가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도 있고, 모델하우스 오픈, 자, 분양을 하기 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시군구청장한테 받아야 됩니다. 자, 보면, 자, 요 내용의 가장 포인트는 여기 노란색 공공사업주체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그 밖에 공공사업 주체가 50% 넘게 지분을 가진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이 노란색 사업 주체가 공공주체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부동산 투자회사를 제외한 사업 주체가, 자, 제외한 사업 주체입니다. 노란색을 제외한 사업 주체니까 주로 민간 사업 주체겠죠. 민간 건설회사나 주택조합은 이렇게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주어.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안 받습니다. 자, 공공주체를 제외한 민간사업 주체는, 자, 주택을 입주자 모집, 선분양 같은 거 모델하우스 오픈하기 위해서 시군구청장한테 분양 관련 서류를 가져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입주자 모집을 하기 위한 승인입니다. 시군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주의사항이 뭔가요? 공공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는다. 민간만 받는 거고. 자, 또 하나 주의사항. 복리시설은 승인을 안 받고 간단하게 신고하고 분양할 수 있다. 복리시설이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입니다. 자, 시험 문제 나왔었죠? 자, 입주자 모집,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을 할 때는 이 선분양 견본주택 오픈하기 전에 시군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복리시설 상가 같은 경우는 신고하고 분양할 수 있다. 이거 잘 보셔야 되고. 자, 하나 더. 자,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택과 주택 외시설을 동일한 건물로 짓는 게 이게 바로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자, 주상복합 아파트는 우리 앞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은 주택과 주택 외시설인 상가를 동일한 건물로 짓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건축허가를 받지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사업계획 승인 받은 주택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상복합을 짓는 경우도 입주자 모집 승인 대상이 된다. 자, 이런 것들이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원래 공공주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주체는 주택을 이렇게 입주자 모집 같은 거, 주택에 모집, 입주할 사람들을 모집을 하려면 시군구청장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근데 복리시설은 신고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상복합을 짓는 경우도 입주자 모집 승인 대상이 된다. 이런 것들을 잘 포인트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 시기는, 자, 우리 앞에서 등록사업자나 비등록사업자 아시겠죠?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설계도 심사를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공사 착수할 때 여기 착공신고하고 공사를 5년 안에 착수하는데, 요 사이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고 모델하우스 오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하우스 오픈, 견본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이 나와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를 오픈해가지고 분양이 잘 되면 이렇게 5년까지 걸리지 않고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견본주택을 오픈했는데 이제 미분양 나고 막 그러면 이 공사 착수 기간이 길어지죠. 너무 오래 끌지 말고 5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또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니까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입주자 모집 승인 받아서 모델하우스 오픈해가지고 분양이 잘 되면 바로 착공신고하고 착수할 겁니다. 계약금, 중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그런데 이게 만약에 미분양 나고 나면 공사 착수 기간이 늦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5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입주자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오픈하고 나서 여기 미분양이 나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5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우리는 입주자 모집 승인은 언제 합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그 이후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사이에 입주자 모집 승인, 모델하우스 오픈 승인 받고 견본주택 오픈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려면 이 마감자재, 우리 아파트 지어지는 마감자재 있지 않습니까? 뭐 실내 바닥 같은 것들, 또 벽지 같은 거, 이런 마감자재의 규격 성능을 표시한 마감자재 목록표와 자, 모델하우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 받을 때 사업주체는 마감자재 목록표를 또 그 모델하우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출을 해서 나중에 이제 아파트가 완공된 다음에 이 영상물하고 다르게 지었을 때는 건설회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영상물하고 모델하우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럼 신구청장은 제출받아서 2년 정도 이내까지 이걸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 목록표를. 그리고 정보 제공이라는 게 있는데, 자,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체가 모델하우스 오픈해서 다 이제 분양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입주자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마감자재 목록표 같은 정보를 제공해줘야 된다. 또 발코니 쪽에서 화재가 났을 때 옆에 벽으로 나갈 수 있는, 옆에 세대로 나갈 수 있는 피난구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줘야 된다. 자, 언제 사업주체가 자, 모델하우스 오픈해서 다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거냐? 마감자재 목록표 정보하고 발코니 안에서 옆 세대로 넘어갈 수 있는 피난구 불났을 때 이런 정보를 제공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 4번이 시험 문제였었는데, 자,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출하고 마감자재를 이제 정상적으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 생산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제품의 품기로 원래 목록표 마감자재랑 다르게 시공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기존 품질 이상으로 시공을 해야 된다. 자, 이거를 기존 품질, 같은 품질 이하로 설치한다. 이렇게 기출 문제를 냈습니다. 자, 품질이 종전 품질보다 더 좋은 걸 해줘야 되겠죠? 마감자재 생산업체가 부도가 났다. 그럼 해당 마감자재로 시공할 수가 없으니까 다르게 시공을 해야 되는데 기존 품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는 마감자재 목록표, 모델하우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출하고 이 목록표는 2년 정도 이상 보관해야 되고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감자재 생산업체가 부도가 나서 해당 마감자재랑 다르게 시공할 때는 기존 품질보다 더 좋은 거로 시공해야 되지 기존 품질보다 이하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른 자재로 쓸 때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보시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올해는 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이 거주 의무 기간이라는 게 새로 생겼으니까 여기가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격 공시 의무는 참고로 보셔도 되고요. 자, 우리나라는 아파트 신규 분양할 때 공동주택 같은 거 신규 분양할 때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일정 기간 다른 데로 이사를 가지 못하도록 제한이 걸립니다. 자, 이렇게. 자, 보시면, 자, 우리 분양가 상한제가 뭡니까?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격의 제한 제도인데, 사업주체가 일반인들한테 공동주택 같은 걸 분양할 때, 우리 공공택지에다가 공동주택을 지어서, 또 공공택지 외의택지도 국토부 장관이 따로 이렇게 정하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 있다. 자, 우리 분양가 상한제가 뭐 하는 겁니까? 주변에 새 아파트 시세를 조사해서 새 아파트 시세보다 90%, 80%, 이렇게 70% 이렇게 낮게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 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돈 법니다. 주변 새 아파트 시세보다 뭐 90%, 경우에 따라서는 80%, 경우에 따라서는 70%. 주변에 새 아파트 시세가 뭐 10억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9억, 8억, 7억 이렇게 싸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어디서 하는 거냐면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공공택지라는 땅에다가 공동주택을 지었을 때는 이 조에서 정하는 가격, 이 가격이 이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이 법 조문에서 산정되는 분양가 이하로 싸게 공급을 해야 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시행하고, 자, 공공택지, 외의택지, 민간택지도 자,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심의를 거쳐서 정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는 모두 시행하고 공공택지, 외의택지는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공공택지, 외의택지도 국토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지역이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아까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고 그랬었죠. 그럼 어디다가 정할까요? 여기 보시면 국토부 장관이 공공택지, 외의택지도,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정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이제 막 정하는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장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를 잘 보십시오. 자, 먼저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택지, 외의택지에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정하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으면서 여기 세 군데 중에 하나가 들어가셔야 돼요. 신문제는 요겁니다. 요거. 요거를 잘 보셨다가 확인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 자,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이게 직전월로부터 소급해서, 자, 민간택지에다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데요. 직전월이 무슨 얘기냐면 4월 1일 날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 그러면 4월 1일에 직전월이면 3월이죠, 3월. 이 3월로부터 12개월을 소급해가지고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를, 그러니까 1년 만에 2배를 초과한 지역이에요.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아니면 3개월간 소급해서 직전월로부터 3개월 소급하는 거죠. 이건 12개월 소급해가지고 따지는 거고 3개월간 소급해서 주택 매매 거래량이 자 위에 거는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자 이거는 3개월간을 계산해가지고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기 동기에 비해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한 지역. 자 마지막 요거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2개월간을 소급해서 계산해 봤더니 주택 전체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의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하는 지역들. 자, 5대1, 10대1. 요게 가로놓기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여기가 지금 뭐 하는 지역인지 잘 우리 모르실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런 1번, 2번, 3번 지역에서. 특히 3번을 먼저 보시는데, 자, 이렇게 직전월이 만약에 4월 1일 날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면, 직전월이면 3월이죠? 3월로부터 2개월을 소급하는 거니까, 3월, 2월, 이렇게 2개월을 조사해가지고, 2개월 조사해서, 주택 전체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아파트 같은 거 청약경쟁률이 주택 전체가 5대1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만 계산했더니 10대1 이렇게 청약경쟁률이 굉장히 높으면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 전체의 월평균 경쟁률이 청약경쟁률이 5대1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10대1 자 이거는 뒤에 가서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2개월간 소급해서 5대1, 10대1 이런 조건이 맞으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할 수 있고 또 주택 분양가격 상승률이 12개월간을 조사해 봤더니 주택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간 지역들. 이제 3개월간을 조사해 봤더니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20% 이상 증가한 지역. 이것도 한번 이렇게 20%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런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 해당되면 여기도 주택 그런 그 시장이 과열된 지역이니까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1번, 2번, 3번도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여기 앞에서 공공택지는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하고요. 공공택지, 외익택지도 국토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정하는 지역이 1번, 2번, 3번이라는 얘기입니다. 흐름상. 자, 근데 노란색이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원래는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모두 시행하고 원칙 공공택지 외의택지도 국토부 장관이 정하면 분양가 상한제 하는데 요 1, 2, 3, 4번은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으면 비싼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고급자재를 써서 아파트를 비싸게 분양할 수 있는 거. 자,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공동주택으로서 심의받은 주택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 또는 관광특구에서 150m 이상. 자, 새로 생긴 거.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해서 건설하는 주택. 자, 요 네 가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는 것으로서 4번은 새로 생긴 겁니다. 작년도 없던 거.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에서 심의받은 공동주택,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의 공동주택, 관광특구에서 공동주택으로 150m 이상. 그리고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들어가서 공급하는 주택,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면 자,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는 것도 있네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점선을 기준으로 여기가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 옆에 있는 땅은 공공택지가 아니에요. 땅을 이렇게 먼저 나누셔야 됩니다.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근데 공공택지에서 여기 아무 색깔이 없는 건물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기본적으로 받아서 분양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는 거예요. 공공택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연립, 다세 같은 일반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가 상한제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에서 심의받은 주택,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의 주택, 토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들어가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는다. 자, 그리고 옆에 이제 공공택지 외의택지로 넘어오시면 공공택지 외의택지는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공공택지에서는 원칙이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아파트 싸게 분양하는 건데 요 색깔이 들어간 요 건물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공공택지 외의택지는 원칙적으로 아파트 같은 거 분양할 때 분양가 상한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지역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싸게 분양할 수 있다. 색깔이 없는 건물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색깔이 있는 건물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하기 때문에 비싸게 아파트를 지어서 팔 수 있는 게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얘네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으니까 주변 건물 시세보다 높게 분양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색깔이 안 들어가는 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아파트 같은 걸 싸게 분양해야 되는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근데 참고로 분양가격 공시 의무 핵심. 공공택지든 공공택지 외의택지든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공공택지 외의택지도 택지비,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뭐 설계 감리비로 나눠서 분양 원가를 공시해야 된다. 분양 가격의 그 분양 가격이 그 원가 같은 구성 내용들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이 분양 가격 공시가 이제 아파트 지을 때 이제 어떤 형태로 원가가 들어갔느냐, 땅값은 얼마 들어가고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고 뭐 간접비는 얼마냐, 그래서 건설의 수익이 어느 정도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상한제 아파트를 공급할 때 입주자 모집 승인 같은 걸 받을 때 이런 분양가 가격을 공시해야 되고 공공택지 외의택지도 입주자 모집 승인 같은 걸 하는 경우에 이런 내용들을 공시해야 된다. 자, 시험 문제 포인트가 뭐냐면 공공택지 내에서만 공시하고 공공택지 외의택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그러시면 틀린 겁니다. 분양가격 공시는 공공택지 내에서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거면 공공택지 내든 공공택지 외의택지든 이런 항목으로 나눠서 분양가격, 분양원가를 외부로 공시해야 됩니다. 공공택지 내에서만 공시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공공택지 외의택지도 분양가격을 공시한다. 근데 공시 내용은 조금 달라지네요. 핵심이 공공택지 내, 공공택지 외 따지지 않고 분양원가, 분양가격 같은 것들의 구성 원가 같은 것들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가격은 기본적으로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는 거니까 자, 이게 분양가격 공시 의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새로 생긴 거 거주 의무 신설. 자, 이게 뭐냐면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같은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자는 거주 의무자라고 그래요.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로 아파트 싸게 분양받아서 입주하는 사람들은 자, 이게 5년 정도 이내에서 법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실제 거주를 해야 된다.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가게 되면 예외적으로 팔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거주 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 의무 기간 안에 거주를 이전한다. 자, 이게 뭐입니까? 원래는 거주 의무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의무 기간 안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거를 거주를 이전하려면 토주택공사한테 매입을 신청을 해서 토주택공사가 원래 낸 돈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이자만큼만 주고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자,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입주하는 사람들은 싸게 아파트를 받았으니까 여기 5년 정도 이내에서 법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거주를 해야 된다. 실제 거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이게 경우에 따라서 5년 사는 경우도 있고 뭐 3년 사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뒤에 보실 겁니다. 자, 그런데 거주 의무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외로 이민 가거나 이런 거, 그리고 근무지의 변경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 갈 때는 그냥 팔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주 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거주 의무 기간 동안 팔고 싶다면 그때는 토지주택공사한테 좀 사가라 이렇게 매입을 신청해야지 일반 부동산에서 매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거주 의무 기간 동안 원래 살아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부득이한 사유 없이 판다면 토지주택공사한테 매입을 신청해서 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팔 때는 일반 부동산에서 매매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팔 때는 토지주택공사에게 넘겨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기간이 중요한 건데 자,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가격이
주변 매매 가격, 주변 시세보다 80% 미만이면 오랫동안 5년 분양 가격이 인근의 주택 매매 가격 새 아파트 시세보다 80% 이상 100% 미만 요렇게 좀 아파트를 받았을 때는 만약에 이제 주변의 인근 지역의 매매 가격이 10억이다. 10억에 80% 미만이니까 만약에 뭐 7억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싸게 이제 10억에 80%면 8억인데 8억보다도 낮은 금액인 뭐 7억 5천, 7억 이렇게 받았을 때는 굉장히 싸게 받았으니까 5년간 못 팔고 인근 주택 매매 가격이 10억인데 80% 이상 90% 미만인 뭐 9억 이런 식으로 좀 덜 싸게 받았을 때는 공공택지에서 이 3년간 거주 의무 기간이 발생한다.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 있는데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한데 그거를 거주 의무 기간이 몇 년이냐? 이거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이 되는 거니까 5년, 3년, 2년. 특히 요거 5년하고 요 3년을 잡으셔야 돼요.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로 싸게 받았다. 그럼 거주 의무 기간은 주변 새 아파트 가격에 80% 미만 받았을 때는 5년, 80% 이상으로 100% 미만 받았을 때는 3년간 거주 의무 기간이 발생된다.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했을 때는 여기 3년하고 2년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거주 의무 기간을 적용합니다. 이거 새로 생긴 겁니다. 시군구청장이 분양가격 공시 같은 거를 심사하기 위해서 또 분양가격 같은 거를 책정할 때 심사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내용이 되게 어렵죠. 자,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도 할 수 있고 공공택지 안에서는 신규 공급을 할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시행하고 공공택지 외의택지도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안에서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공공택지 외의택지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이면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싸게 받았을 때는 거주 의무 기간이 생긴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할 때는 분양 원가 같은 것도 외부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공급질서 교란금지. 자, 주택법은 공급질서 교란금지라는 게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를 양도 양수하거나 알선하거나 광고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개업자가 또는 그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를 가진 사람이 양도 양수하거나 알선 광고해서는 안 된다. 주의사항 저당은 예외다. 저당 잡히고 돈 빌려 쓰는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증서나 지위냐면 우리 앞에서 배운 지역 직장조합원의 주택을 받을 지위, 조합원 지위, 주택 상환사채, 우리 앞에서 배웠죠? 토지주택공사나 자본금 5억 이상의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사채, 또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통장 같은 거, 또 이제 무허 건물 가주이다가 강제로 철거되면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게 확인서입니다. 그럼 지역 직장조합원 지위, 주택 상환사채, 입주자 저축증서, 무허 건물 확인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지위나 증서는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이기 때문에 양도 양수하거나 피를 받고 자, 알선 광고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저당 같은 것들은 가능하다. 만약 이런 거를 위반해서 불법으로 양도 양수하거나 광고하시면 판 사람 산 사람 둘 다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불법으로 양수한 사람한테 계약을 체결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하시면 이런 식의 제재가 따릅니다. 불법으로 양도 양수한 사람한테 둘 다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계약 체결한 걸 취소할 수 있다. 불법 양수인한테 아파트 계약한 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환매. 자, 여기 1호의 위반을 한 사람에 대해서 법정된 가격을 지급하고 자, 주택을 다시 빼앗을 수 있다는 겁니다. 권리를 환매할 수도 있고 사업주체가. 그리고 퇴거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 줄 돈을 다 지급하고 나서 자, 퇴거 명령할 수 있고 다른 일반 아파트도 못 받게 10년 정도 이내에서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공급질서 교란을 위반했을 때 양도차익의 몰수라는 건 없어요. 양도차익의 몰수는 아니다. 자, 여기 현재로 앞에서 공급질서를 교란을 한 사람들은 지역 직장조합원 지위를 양도 양수한 사람 프리미엄 받고 주택 상환사채가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사채인데 양도 양수한 사람 입주자 저축 통장을 양도 양수하거나 무허 건물 확인서를 가지고 있다가 양도 양수하시면 다 불법입니다. 중간에 알선 광고에도 불법입니다. 이런 걸 위반하시면 불법으로 양도 양수한 사람의 지위를 무효로 할 수도 있고 일정한 가격을 지급한 다음에 소유권을 다시 뺏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퇴거 명령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일반 아파트 못 받게 리스트에 올려가지고 10년 정도 이내에서 다른 아파트 입주자 자격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형벌 처벌도 합니다. 3년 3천만 원 벌금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위반을 해서 얻은 이익이 3배가 3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3배 당한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하시면 투기적 행위로 이렇게 양도 차익을 노리고 막 팔고 이런 사람들에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3년 3천만 원인데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 넘어가면 그 금액으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저당권 설정 제한. 자, 이건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그 짓고 있는 땅을 담보로 돈 빌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 건설회사는 분양을 했으면 분양받은 사람한테 피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동안 지어지는 아파트 또 짓고 있는 땅을 상대로 저당권 설정해서 돈 빌려 쓰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건설회사의 배신행위이기 때문에.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우리 앞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아까 우리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라는 게 있었죠? 모델하우스 오픈하기 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한 날짜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 60일까지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시기와 끝나는 날을 잘 봐야 됩니다. 입주자 모집을 하기 위한 승인 신청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 아파트가 완공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그날 신청 가능한 날로부터 60일까지는 자, 입주자한테 피해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건설회사가 짓고 있는 주택이나 대지를 상대로 저당권 같은 걸 설정한다든가 또 짓고 있는 주택의 전세권이나 지상권 계약을 설정해가지고 새로운 임차인을 막 드린다든가 이중으로 매매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설회사는 저당권 설정,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설정을 하면 안 됩니다. 분양받은 사람들이 피해보니까. 그래서 건설회사가 요 날짜로부터 요 날짜까지는 요런 행위를 하면 입주자들이 피해를 본다고요. 거기 있으면 새 아파트인데 거기다가 입주민도 모르게 건설회사가 막 저당권을 잡고 또 입주할 사람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전세권자나 임차권자를 들여서 막 임차인을 드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설회사가. 또 건설회사가 분양을 했는데 이걸 이중으로 다른 사람한테 또 한번 매매하시고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들이 피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당권 설정 금지냐?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승인 신청한 날로부터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 날 신청 가능일 60일까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사업계획 승인은 우리 설계도 심사인데 여기가 아니라 입주자 모델하우스 오픈하기 위한 승인 신청일, 입주자 모집을 위한 승인 신청한 날짜로부터 자, 모델하우스가 이제 오픈이 되는 거예요. 오픈. 아파트 청약을 다 받았습니다. 다 분양됐어요. 그러면 계약금 들어오고 중간에 중도금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잔금 들어올 때 되면 요 사이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입주자 모집을 하기 위한 승인 신청한 날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다 완공되고 자, 요 사이에 건설회사가 저당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파트 다 청약 다 끝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잔금 치르고 하루나 이틀 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이에요. 자, 잔금을 치르고 나서 한 이틀 정도 뒤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아파트가 완공되면 이 앞 시점에서 건설회사가 보존 등기는 자기 앞으로 합니다. 새 아파트에 대한 보존 등기는 건설회사가 자기 앞으로 하고 잔금 들어온 거 확인한 다음에 입주 예정자한테 이전 등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잔금 치르고 보존 등기 이미 돼 있습니다. 새 아파트 보존 등기 돼 있고 잔금 치른 거 확인한 다음에 이틀 정도 뒤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입주 가능한 날입니다. 이게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는 날인데 잔금 치고 나서 하루나 이틀 뒤에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 이후 60일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건설회사가 저당권 같은 걸 설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택조합일 때는 앞에 출발점이 좀 달라집니다. 주택조합이 아닌 사람은 여기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날부터 아파트가 다 완공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 날 이후 60일까지가 요 사이가 저당권 설정 금지인데 주택조합이 아닌 주체일 때는 근데 주택조합일 때는 여기가 출발점 여기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건설회사가 저당권 설정하면 입주민들한테 피해 주니까 그런 행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하면 처벌조항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이고 자, 건설회사가 저당 잡히는 건 안 되지만 요건 되는 거예요. 입주자가 중도금 대출 받는 융자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입주자한테 주택 구입자금의 중도금 대출 일부를 융자할 목적으로 입주민들을 위한 저당 설정하는 것은 해당 기간이라도 가능하다. 이건 예외입니다. 입주민들이 중도금 대출 받는 중도금 대출 저당은 가능하다. 근데 건설회사가 지가 돈 빌려 쓰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시기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주택조합이 아닌 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로부터 모델하우스 오픈해서 계약하고 아파트가 다 완공된 다음에 잔금 치르고 이틀 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인데 요 날짜로부터 60일 요 더 줍니다. 요 기간 동안 건설회사는 요 짓고 있는 아파트나 땅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택조합일 때는 시점이 여기가 아니라 요 앞으로 당겨집니다. 나머지 끝나는 날짜는 같죠. 요 기간까지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기등기 의무 같은 건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택법 내용은 되게 어렵습니다. 자, 투기 과열지구는 말 그대로 투기가 많이 생기는 지역이니까 부동산 기술을 세게 하는 투기 과열지구인데, 자, 이 투기 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과열지구를 여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투기 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다. 자, 투기 과열지구도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이렇게 두 명이 투기 과열지구를 정하고, 이따가 배우게 될 조정 대상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보다 좀 약하게 규제하는 곳인데, 투기 과열지구는 지정권자가 장관, 시도지사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투기 과열지구는 지정권자가 2명,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부 장관 1명밖에 없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막 주택가격이 막 급등하고 그러면 다음 지역 같은 데다가 심의를 거쳐서 투기과열지구를 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데, 자, 투기과열지구도 여기 기역하고 니은하고 디귿번이 있으니까 이것도 아까 우리 민간택지에다 분양가 상한제처럼 어떤 조건이 맞아야지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투기과열지구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요. 자, 요거 아까 우리 저기 민간택지의 그 분양가 상한제랑 비슷하게 직전월로부터 2개월을 소급해가지고 주택 전체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주택을 비교했을 때는 청약경쟁률이 10대1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도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이거 잘 보십시오. 2개월간을 조사해가지고 주택 전체의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했을 때 모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의 청약경쟁률은 10대1을 넘어가면 주택가격이 막 급등하는 지역이고 청약 경쟁률이 과열되니까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다. 자,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자,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택의 분양계획이 만약에 4월 달에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하면 주택이 많이 부족한 지역이니까 주택가격이 올라간다고. 여기도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지역.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투기나 주거 불안에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주택 보급률이 전국의 보급률 평균보다 이하인 지역들, 이거 참고로 한번 이렇게 보시고, 투기과열지구 기역번하고 니은번에서 투기과열지구 정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그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이 정할 때는 시도지사 의견을 듣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서 시군구청장이라고 냈었어요. 국토부 장관은 자기 하급자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서 투기과열지구를 정하고,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투기과열지구를 정하고 해제 같은 거 한 다음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자기 하급자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정하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지정 같은 거 하고 공고해야 됩니다. 해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정사유가 없어졌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사유가 없어졌다면 지체 없이 해제를 해야 됩니다. 해제 요청.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 보통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한테,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한테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 요청을 받으면 40일 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해줘야 됩니다. 해제를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통보하는 기간은 40일 안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장관은 투기과열지구를 1년마다 재검토를 해서 지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1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마다 재검토를 해서 투기과열지구를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재검토하게 되어 있다. 여기까지 투기과열지구요. 자,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 자,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보다 좀 약하게 규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정대상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서 정할 수 있다. 자, 시도의사는 없네요. 그리고 이제 국토부 장관이 조정대상 지역을 정할 때도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서 정합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은 두 군데가 있어요. 투기과열지구는 그냥 말 그대로 투기과열지구, 주택 경기가 과열된 지역인데, 이제 조정대상 지역은 과열지역도 있고, 이게 위축지역도 있습니다. 이게 조정대상 지역은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과열지역도 보시면
여기 과열지역이 어떤 데를 대상으로 정할 거냐. 주택 분양 같은 게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여기 보시면 요 기본 조건이 3개월간 조사해가지고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면서 다음 어느 하나. 자, 중요한 거는 요거는 참고로 보시고 요것도 과열 지역도 요 세 군데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또 나왔네요. 2개월간 조사해서 주택 전체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했을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지역, 이런 지역도 과열지역, 투기 과열지구나 여기 조정대상 지역 중 이런 과열지구 같은 데다가 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되시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여기는 아까 우리 맨 앞에서 민간 택지에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정하는 요건도 해당되고 요 2개월간 청약 경쟁률 5대1 10대1은 아까 투기 과열지구를 정하는 지역도 해당이 되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와서 이런 과열 지역도 요거 지정 대상이 되는 거니까 이거 자꾸 중복돼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2개월간 주택 전체의 청약 경쟁률 5대1 2개월간 조사해서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넘어가면 여기가 이런 과열 지역 같은데 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거를 이렇게 묶어서 과열 지역 같은 데가 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하나 더 보면 이제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증가한 지역 같은 것도 과열 지역에다가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거를 과열 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 지역도 있고 위치업 지역도 있으니까 여기가 과열 지역을 정할 수 있는 세 군데 한번 보십시오. 자,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에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한 지역들. 자, 위축 지역. 자, 위축 지역은 주택 경기가 이제 하락해가지고 자, 거래가 위축되는 지역입니다. 자, 6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 이하인 지역들. 3개월 연속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감소한 지역들. 3개월 연속으로 20% 이상 거래량이 감소한 지역. 그 다음에 3개월간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2배 이상인 지역들. 이런 거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주택 경기가 위축되면 이런 조정 대상 지역 중 위축 지역이라는 걸 정할 수 있다. 6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 이하인 지역들.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주택가격이. 3개월간 연속해서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20% 이상 감소한 지역들. 3개월간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에 대비해서 2배 이상이 미분양이 많고 주택 매매 거래량이 막 떨어지고 있고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택의 전매 제한. 자, 우리 뭐 투기과열지구든 조정 대상 지역이든 두 군데가 아니든 우리나라는 주택 같은 거를 신규로 분양받으면 그 입주자 지위나 또는 아파트 입주해서 그 주택 자체를 못 파는 기간이 있습니다. 자, 주택 전매 제한은 이제 핵심이 뭐냐면 다음의 주택이나 분양받은 입주자 지위를 10년 범위 안에서 전매나 전매 알선이 금지된다. 또 매매나 증여 같은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상속은 예외겠죠? 상속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지만 투기과열지구 묶여있을 때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거나 아니지만 조정대상적으로 묶여있는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로 묶여있는 것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전매 제한이 들어가는데 자, 중요한 건 요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아파트 싸게 받으면 몇 년간 이 주택이나 입주자 지위를 전매를 금지하는 거냐.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위반을 하시면 3년 3천만 원 처벌하는 게 원칙이고 그 얻은 이익에 불법으로 전매해서 얻은 이익에 3배 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 넘어가면 그 3배 당하는 금액으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까 공급질서 교란군장 똑같이 신규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는 그거를 전매하시면 안 되는데 전매해서 얻은 얻은 이익이 그 3천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얻은 이익의 3배가 그러면 그 3배로 벌금형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 입주자 지위를 이제 보십시오. 이 토주택공사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분양을 받은 주택 또는 입주자 지위 같은 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나 분양가 상한제로 아파트 당첨된 지위는 토주택공사한테 동의를 얻으면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가 가능한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핵심인데 자, 원래는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전매 제한 기간이 있는데 근무나 생업 같은 질병 치료 같은 이유로 다른 도시로 이사를 나갈 때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부가 이사를 나갈 때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민 갈 때 이게 불가피한 사유입니다. 이렇게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이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든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아파트든 간에 원래 전매 금지 기간이 있는데
전매 금지 기간에 안 걸리고 전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 분양가 상한제 같은 아파트든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아파트든 전매 제한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매 제한 기간이라도 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매가 가능하다. 근무, 생업, 질병 치료 같은 이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나가는데 요 조심해야 할 게 이겁니다.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결혼 같은 경우는 수도권으로 들어오시면 안 되고 수도권 바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자,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를 나갈 때도 세대원 전부가 가셔야 돼요. 자, 한 사람만 가면 안 됩니다. 해외로 이민 가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는 같은 이유로 분양받은 주택을 팔 때도 세대원 전부가 나가야 되고, 자,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한테 주는 거, 또 혼인 중에 입주자 지위를 일부만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 가능한 사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의 전매 금지라는 게 신규로 청약 통장을 써서 아파트 분양받으시면 일정 기간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이 수도권에서 여기가 1번, 2번, 3번 나눠서 가는 건데 10년간 전매 금지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게. 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 싸게 받았고 서울, 인천, 경기도 같은 수도권에서 이 공공택지일 때는 분양 가격이 이렇게 주변 시세의 80%까지 낮게 받으면 10년간 못 파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을 때. 자,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데는 8년인데 요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보십시오. 분양가 상한제로 싸게 받고 서울, 인천, 경기도 수도권이고 공공택지예요. 그리고 분양가가 주변 새 아파트 매매 가격의 80% 미만으로 아주 싸게 받으면 투기과열지구일 때 10년간 못 파는 거예요. 최대 못 파는 기간이. 근데 여기가 이제 수도권 외의적으로 나갔을 때는 4년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전매 제한 기간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을 때 더 길죠. 여기 4년, 투기과열지구 외의지역은 3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를 다 외우지 마시고 요 10년짜리가 가장 길다. 현행법상 10년짜리. 어디서? 분양가 상한제로 싸게 받는 아파트고 수도권이고 공공택지에다가 아파트를 줬고 분양 가격이 인근의 새 아파트 가격의 80% 미만으로 아주 싸게 받았을 때는 투기과열지구일 때 10년간 못 받는다. 조건이 굉장히 많죠. 분양가 상한제 하고 수도권이고 공공택지고 80% 미만 싸게 받았고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10년, 투기과열지구 아닐 때는 8년. 이 두 개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더럽게 어렵습니다. 그죠? 주택법이 이거 욕 나오는 법입니다. 이게 뒤에 공급 파트는.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고 투기과열지구 아닌 지역들은 뭐 4년, 3년인데 이건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보시면 우리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된다.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입주자 모집 승인, 공공사업 주체를 뺀 민간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을 해서 모델하우스 오픈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복리설을 분양할 때는 신고. 자,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 주변 새 아파트보다 싸게 분양한다. 공공택지에서는 전면 시행, 공공택지 외익택지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면 시행할 수 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공공택지 내든 공공택지 외익택지든 분양가 상한제하면 분양 가격을, 분양 원가를 외부로 공시해야 된다. 자, 공급질서 교란금지. 자, 사고 팔고 안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사고 팔면 안 되는 그런 증서나 지위가 있죠. 지역 직장 접원 지위, 또는 뭐 주택 상환사채 이런 것들. 자, 이거 일반 아파트가 아니지만, 지역 직장 접원 지위나 주택 상환사채, 청약통장 같은 것들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시면 처벌됩니다. 또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짓는 기간 동안 지어지는 땅이나 고기, 건물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하시면 안 되고, 자, 투기과열지구를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정할 수도 있고, 교정대상 지역을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고, 교정대상 지역은 과열지역과 위치적으로 나누게 돼 있죠. 주택의 전매 제한, 일반 아파트,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받으면 받은 주택이나 입주자 지위는 일정 기간 전매가 안 됩니다. 이렇게 뭐 쭉 내용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의 공급 파트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